네, 그러면은 우리 두 번째 영상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책에 그 112페이지의 오른쪽 단에 위에 있는 그림 4.5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원래 식물이 보통 광합성을 할 때, 사용하는 소기관이 엽록소라고 분명히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엽록소는 엽록소 A라는 기관과 엽록소 B라고 하는 기관 두 종류의 기관이 있어요. 우리 책에서는 엽록소 A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엽록소 A만을 일단 설명을 하고 있고 엽록소 B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좀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엽록소 B하고는 뭐 성격이 완전 다른 게 아니라 작동하는 원리는 거의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엽록소 A를 공부해 두시면 엽록소 B도 쉽게 나중에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대신 우리 책에는 엽록소 A만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일단 설명을 한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건 뭐냐면요. 지금 요 그림 4.5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생물들을 모두 조사를 해보면 거기에는 광합성에 기여를 하는 색소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엽록체는 광합성을 하는 세포의 소기관, 작은 기관 중에 하나를 부를 때 엽록체라고 부른 거고, 그 엽록체 속에 들어가 있는 색소가 엽록소 A 아니면 엽록소 B 두 종류의 색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도 식물이나 또는 그 단세포 생물 속에 들어가 있는 다양한 광합성에 참여하는 색소의 종류들이 뭐뭐가 있냐면은 카로티노이드라고 하는 색소, 네, 피코시안이라고 하는 녀석, 그 다음에 에리트린이라고 하는 이름 참 어렵네요. 요런 그 색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엽록소 A는 어, 빛을 흡수하는데 어느 영역에 해당되는 파장의 빛을 주로 흡수하느냐? 잘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봉우리가 높죠. 높다는 얘기는 자, 봉우리가 높은 부분의 빛의 색깔을 보면 여러분이 딱 봤을 때 그래요. 400나노미터에서부터 막 700나노미터, 400나노미터에서부터 한 450나노미터 전후로 해서 푸른색을 띠고 있는 색깔의 빛을 죄다 흡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낌 받으셔야 됩니다. 엽록소 A는 청색 계열의 빛을 일단 흡수를 하는구나. 그뿐만이 아닙니다. 엽록소 A에 해당되는 빛은 빨간색에 해당되는 빛, 붉은색과 주황색 영역의 빛까지도 흡수를 한다는 얘기죠. 양쪽에 있는 빛을 흡수하고 나면 남는 거는 가장 진하게 보이는 색깔의 빛은 녹색에 해당되는 빛이기 때문에 어떻게? 네, 그 식물의 이파리가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수님 아직도 이런 데하고 이런 데가 남아 있는데요. 이런 데가 남아 있는데요. 남아 있긴 하지만 엽록소 B가 흡수하고 있는 색소는 어떻게 되나요? 예, 여기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가장 흡수하는 빛을 흡수하는 영역이 가장 많이 빛을 흡수하죠. 그러니까 요 영역까지 엽록소 A와 B를 모두 갖고 있는 식물의 이파리 같은 경우에는 흡수하는 빛의 영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다음에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빛을 흡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넓은 빛을 갖다가 흡수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잘 안 보여요? 안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교수가 이렇게 펜으로 표시하니까 그런데 형광펜을 표시하면 엽록소 B가 흡수하는 빛의 영역은 엽록소 B가 흡수하는 영역에서 가장 많이 흡수율이 막 7, 80% 가까이 달성하는 영역을 색깔 칠해서 보여드리면 아이고 이게 갑자기 왜 이러지? 잠깐만요. 이게 이렇게 하니까 더 안 보이나? 초등학생 색칠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자, 잠깐만요. 얼추 이렇게 하면 눈에 띄죠, 그쵸? 네. 엽록소 B가 어떻게 예, 빛을 흡수하는 영역에 대해서 지금 교수가 표시해 놨는데 네, 이렇게 하면 눈에 좀 띄실 거예요. 그쵸? 예, 예,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영역이 어, 엽록소 B가 흡수하는 빛의 파장대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녹색 영역에서는 거의 흡수를 많이 안 해요. 네, 녹색 색깔을 띠는
파장의 빛은 많이 흡수를 하지 않고 청색과 주황색 영역에 해당되는 빛을 엄청 많이 흡수를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 빨간색으로 표시할까? 자, 이거 빨간색은 이거 아주 피치라고 합니다. 피치. 자, 염록소 A 파트를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띠라고 지금 표시하는 건데 영역이 너무 넓어서 잠깐만요. 너무 진해서 막 포개지네. 네, 대충 이렇게만 칠할게요. 네, 아이고, 이거 왜 이러지? 잠깐만요. 네, 참 어렵다. 네, 빨간색으로 지금 칠해 놓은 부분을 보면 염록소 A가 흡수하는 빛의 영역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예, 이렇게 일단 보여드릴게요. 예. 빨간색 영역을 보면 확실하게 청색과 빨간색의 빛은 거의 다 흡수하고 있는 거죠. 가장 많이 흡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밑에 뭐 카로티노이드라든지 피코에리트린, 뭐, 그다음에 피코시아닌과 관련된 이야기는 바로 다음에 이제 표로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여러분 113페이지에 위에 보시게 되면 표 4.1에 이제 나와 있죠. 자, 주로 엽록소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 식물에서 쓰는 엽록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균이 가지고 있는 기본 엽록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균들 중에서도 광합성을 하는 세균이 당연히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광합성을 하는 그 세균 몸속에는 어떤 색소가 있는지 조사해 봤을 때 다양한 이름의 색소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크산토필, 푸코크산틴, 이름 참 희한하죠. 피코시아니, 아까 그 표에 있던 거, 에리트닌, 그 다음에 박테리오, 로놉신, 뭐 이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자, 얘네들은 어떤 색깔의 빛을 흡수하느냐, 어떤 색깔의 빛을 주로 흡수하느냐, 뭐 이런 걸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어떤 색깔을 띠고 있느냐를 갖다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그 엽록소, 식물에서 보는 그러한 엽록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색을 가장 많이 흡수하느냐, 어떤 색을 띠고 있느냐고 있는 건데, 희한하네. 이게 좀 어렵네요. 아, 교수가 잘못 설명했군요. 미안합니다. 이 색이 뭐냐면은 엽록소가, 띠는 색깔을 갖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색은 색소 자체가 본인이 띠고 있는 색깔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예, 설명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엽록소는 붉은색이나 주황색이나 노란색을 띠는 그러한 물질이다. 이렇게 색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엽록소는 식물, 조류, 세균, 그 다음에 고세균이 주로 공통적으로 갖고 있고, 기타 세균 엽록소의 경우에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크산토필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거와 거의 동일하게 크산토필과 그냥 기본적인 식물이 보통 띠고 있는 엽록소, 식물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엽록소는 크산토필과 함께 같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대신 바다에 떠다니는 그런 갈조류 생물에서 발견되는 그 그런 생물에서 발견되는 색소들은 푸코크산틴 뭐 이런 식으로 각 어느 지역에서 어느 위치에서 군집을 이루고 생활하고 있는 세균이냐 광합성 세균이냐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세포에 보유하고 있는 광합성 색소의 종류가 각기 좀 구별돼서 차이가 난다 이런 설명이 책에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정리해 놓은 표가 표 4.1번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표예요. 지금 알아보기 좀 어렵게 제대로 이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표가 아니라서 교수가 여러분들한테 눈에 딱 이렇게 구별되도록 구별해서 지금 정리해서 설명을 해주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대충 요 정도로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카로티노이드니 뭐 크산토핀이 푸코산틴 얘네들을 묶어서 이제 보조색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는 광합성을 할 때 엽록소, 그다음에 그다음에 보조색소 보통 이렇게 구별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색소가 크게 두 종류로만 나뉘어요. 엽록소냐 아니면은 보조색소냐. 보조색소의 종류는 이렇게 다양한 거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색소의 종류는 총 몇 종류냐라고 그러면 엽록소, 세균엽록소, 그 다음에 카로티노이드, 크산토필, 코쿠산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들의 종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구별을 하면은 엽록소 그룹과 보조색소 그룹으로 나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줄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표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카로티노이드라고 하는 색소는 여러분 앞에 있는 거 요거 글자만 좀 따볼까요? 요거 카 CALOT까지만 끊으면 이거 뭐예요? 당근이라고 하는 저기 우리 영어 단어가 되는 거예요. 캐롯, 당근. 당근은 여러분 무슨 색깔 띠고 있죠? 주황색을 띠고 있죠. 그래서 카로티노이드라고 하는 색소는 노란색 또는 주황색을 띠고 있는 식물의 색소라고 부르는 것인데 바로 당근에 들어가 있는 색소고 이 카로티노이드라고 하는 색소가 바로 보조색소로서 어떻게 식물이나 조류, 세균, 고세균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광합성을 하는 색소라고 이제 불리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인 엽록소 A, 우리가 식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엽록소 A라고 하는 녀석 있잖아요. 이 엽록소 A가 화학 분자식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중요한 거는 전체가 위에 먼저 태양빛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태양빛으로부터 강한 전자의 에너지 있잖아요. 전자의 에너지를 갖다가 받아들이는 평평한 마치 태양 전지판처럼 역할하는 그런 구조가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꼬리 같은 것들이 달려 있습니다. 이 꼬리를 따라서 이 판에 모여진 전자, 에너지 같은 것들이 이 꼬리를 따라서 흘러가도록 되어 있어요. 흘러가면은 이 전자는 어디에 사용되느냐? 맨 끝에는 뭐가 달려 있냐면 아마도 광합성의 생성물인 예를 들어서 그 포도당을 만들기 위해서 이 전자가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중에 곧 공부하시게 될 텐데, 엽록체에는 틸라코이드 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엽록체 내부에 틸라코이드라는 것이 있고, 틸라코이드 막에 이 그 꼬리 끝부분이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엽록체 틸라코이드 막이 바로 태양빛이 딱 닿으면은 거기서 광합성이 신나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막에 엄청 몰려있는 색소가 바로 엽록소 A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그 태양빛으로부터 전자를 받아서 전자를 갖다가 옮겨주기 위해서 전자를 받아주는 핵심 원소가 바로 뭐냐면 바로 여기 안에 있는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원소예요. 그러니까 마그네슘은 솔직히 전이금속 원소입니다. 전이금속은 아니군요. 미안합니다. 그, EA족 원소, 그러니까 알칼리 토금속에 해당되는 원소죠. 화학에서 공부할 때 EA족 원소라서 뭐 마그네슘 이가 플러스, 어, 양이온으로 존재하면 이카 플러스 존재할 수 있는 마그네슘 원소가 바로 엽록소에 들어가 있는 그 원소입니다. 마그네슘 원자가 만약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엽록소가 제대로 태양빛을 받았을 때 전자를 포획하지 못합니다. 전자 에너지를 포획을 못해요. 그러면은 제대로 광합성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 혹시 이거는 여담이긴 한데 여러분 저기 사람이 몸이 피곤하고 그러면은 눈 밑에 살이 뭐 떨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눈 밑에 살이 팍 떨리는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떤 원소가 부족해서 그러냐? 마그네슘과 같은 원소가 부족하면 그렇다. 사람이 몸살이 잘 걸린다 그러면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럼 미네랄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런 얘기가 주변에 낭설로 있죠. 낭설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합리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평상시에 마그네슘이 딸린다 그러면은 야채, 녹색 채소를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걸 먹다 보면은 당연히 마그네슘을 여러분이 섭취하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엽록소 A와 B에 대한 설명을 신나게 교수가 했는데 책에서는 뭐라고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서 나오는 용어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됩니다. 자, 일단 중요한 내용 밑줄 치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아직은 밑줄 치지 말고요. 교수랑 같이 책을 읽어봅니다. 자, 112페이지 왼쪽 단입니다. 물체에 비춰진 빛은 반사되거나 투과되거나 흡수되는데 흡수된 빛만이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생물은 색소를 통해 빛 에너지를 흡수한다. 식물 세포의 색소가 광자, 빛의 입자를 흡수하면 어떤 전자는 에너지를 흡수하여 높은 에너지 수준으로 도약을 한다. 광자에 의해서 빛의 입자에 의해서 들뜬 이러한 전자들은 전자가 핵보다 가까운 원래 위치로 돌아갈 때 방출되거나 또는 전자가 전자 수용 분자로 이동할 때 운반되는 잠재적인 에너지로 채워져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자, 이 부분 첫 번째 문단을 세세하게 교수 한번 여러분 이해시키기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일반 화학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자,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원자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원 플러스 양극을 띠고 있는 원자핵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자핵이라고 글씨를 좀 적을게요. 그다음에 원자라고 하는 녀석은 주변에 전자들이 이렇게 트랙을 따라서 돌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교수가 왜 하냐면요. 이러한 탄소 원자, 수소 원자, 뭐 산소 원자, 마그네슘 원자, 질소 원자, 이런 엽록소 같은 걸 보면, 엽록소를 보면 수많은 아주 엄청나게 많은 수의 원자들이 이 엽록소 분자를 구성하고 있어요.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이러한 각각의 원자들의 내부 모양을 보면 플러스극을 띠고 있는 원자핵 주변에 음극을 띠고 있는 전자들이 이게 양파 껍질을 마치 양파 껍질처럼 주변에 궤도를 만들어서 그쵸, 전자가 돌아다닐 수 있는 이런 트랙을 만들어서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구성하고 있는 모든 원자들이 이런 내부 구조를 이러한 내부 구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교수와 함께 읽었던 책의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어, 그 태양으로부터 태양은 주황색으로 교수가 이렇게 그림을 그릴게요. 태양이에요. 해. 태양으로부터 빛 에너지가 탁 왔어요. 빛 에너지를 알갱이 형태되어 있는 광자라고 여기서 부르는 것뿐입니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빛의 입자를 광자라고 한다고 했어요. 에너지의 포인트를 맞추셔야 됩니다. 자, 이 엽록소를 이루고 있는 수많은 원자들이 다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여기에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광자가 원자핵에 와서 닿아요. 결국은 충돌해요. 그럼 이 에너지가 이 원자에 공급이 될 겁니다. 공급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안쪽 트랙에서 돌고 있는 전자가 이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 트랙 아니면 그 다음 트랙으로 점프해서 올라가서 위에 트랙에서 돌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안쪽 트랙에서 돌고 있는 전자가 외부로부터 에너지가 공급이 되니까 그 에너지를 주체할 수 없어서 바깥쪽 트랙이나 그 다음 바깥쪽 트랙에서 돌게 된다는 거예요. 돌게 되면 이게 이제 일반화학에서 여러분들 공부하는 내용이긴 한데, 자, 그래서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 이렇게 점프해서 올라간 전자는 그 뒤에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다시 자기의 본래의 고향인 첫 번째 트랙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두 번째 트랙이나 세 번째 트랙으로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올라갔다면 다시 본래의 자기 자리로 돌아올 때는 받아먹은 에너지만큼을 다시 바깥으로 방출하면서 다시 원래대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오는 길을 가거나 이렇게 점프해서 올라간 전자들이 행할 수 있는 행동이 첫 번째로 가장 쉬운 거는 내려와서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본래 자리로 내려오는 그러한 길로 가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왕 바깥으로 즉 바깥 껍질로 벗어난 거 완전히 더 벗어나 가지고 완전히 전자가 이 원자로부터 빠져나와 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는 제3의 장소로 전자가 전달되는.
전자 전달 코스를 통해서 제3의 장소로 이 전자가 이동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두 번째 과정을 거치게 돼요. 여기서는 1번 코스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시면 안 되고 2번 코스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름 이제 전체적으로 지우고 이야기할게요. 교수가 방금 전에 이 연목소 분자 구조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었나요? 방금 전에 뭐라고 설명했죠? 여기 이 초록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 부분에 어떻게 빛 에너지, 광자 에너지가 딱 닿게 되면은 빛 에너지가 닿게 되면 즉 전자 에너지가 닿게 되면 여기서 전자가 튀어나오면서 전자 마이너스 극성띠 전자가 튀어나오면서 이 꼬리를 따라서 이동하게 된다. 전자가 이동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빛 에너지를 쪼여가지고 마그네슘 원자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 질소 원자들이 빛을 쪼여가지고 이 원자 내부에서 트랙에서 돌고 있는 안쪽 트랙에서 돌고 있는 전자가 빠져나온 다음에 이 꼬리를 따라서 어떻게 엽록체의 틀라코이드 막으로 이동한다는 게 바로 전자 전달 이거 여기 글씨 그만 쓸게요. 책에 나와 있는 바로 여러분 전자 전달 시스템으로 전자 전달 코스로 전자가 이동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자, 엽록소가 이렇게 대가리가 이렇게 생겼고, 지금 요게 요겁니다. 요 초록색으로 표시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꼬리가 이렇게 딱 달려 있는데,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틸라코이드 막에는 단백질들이 되게 많아요. 특수 단백질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엽록체 막을 구성하고 있는 틸라코이드 막에는 특수한 단백질들이 많이 있는데 이 단백질들의 전자가 이동을 해서 어떻게 공급이 돼요. 그래서 이 단백질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전자 수용체라고 부릅니다. 정확히 말하면 전자 수용 분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읽었던 첫 번째 문단은 무슨 뜻이냐면은 원자 내부를 이루고 있던 전자가 태양으로부터 광자 에너지를 받게 되면 그 전자가 원자로부터 튀어나와서 결국에는 엽록체 내에서는 전자가 계속 이동을 해서 전자 수용 분자로 전자가 전달된다, 이동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게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 전자는 어디에 사용하냐면요. 지금 그냥 명확히 말씀드리면 이 전자는 광합성 과정에서 산소 기체를 만들거나 포도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100% 활용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고 또 이 전자는 또 뭐에 또 활용이 되냐면은 생체 에너지 물질인 ATP하고 그 다음에 또 NADPH.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산소 기체, 포도당 C6, H12, O6 얘를 만드는 데 궁극적으로 활용이 되는 게 바로 이때의 요 전자예요. 이 전자 덕분에 얘네들이 만들어지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는 1차적으로는 뭐가 만들어진 순서는 빠른 순서는 얘를 먼저 만들고요. 그 다음에 얘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가 만들어져요. 포도당이 가장 맨 마지막에 만들어져요. 포도당은 이 녀석하고 이 녀석 덕분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시발점은 욕은 아닙니다. 시발점이라고 하는 말이 저기 욕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최초 원인 제공은 전자고 이 전자 덕분에 1, 2, 3, 4 순서대로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일단 먼저 얘기를 듣고 책을 보셔야지 부분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마저 밑에 부분 읽고 중요한 부분 또 밑줄 치겠습니다. 자, 그럼 112페이지 왼쪽 단 두 번째 문단입니다. 색소의 색은 색소가 빛의 어떤 파장을 흡수하고 투과하고 또는 반사하는 능력에 따라 기인한다. 자, 번역이 되게 어렵죠? 자, 첫 번째 줄부터 교수가 편안하게 얘기해 줄게요. 색소가 띠는 색깔은 색소가 어떤 파장의 빛을 흡수하고 어떠한 색깔의 빛을 반사하느냐에 따라 색소의 색깔이 결정된다. 이런 뜻이 첫 번째 문장이에요. 번역을 너무 어렵게 직역을 해가지고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는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자, 흰색 색소는 어떤 파장도 흡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흰색 색소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주노초 파남보의 색깔 중에서 어느 색깔의 빛도 흡수하지 않고 다 반사시키거나 투과시켜버리면 그 색소는 흰색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검은 색깔을 띠고 있는 색소는 빨주노초 파남보에 해당되는 모든 빛을 다 흡수해버립니다. 그래서 까만색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다음 줄을 밑줄 칩니다. 식물의 색소 같은 녹색 색소는 대부분 빨간색과 파란색 파장의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녹색으로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단은 완전히 통째로 밑줄 치고 통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광합성 생물은 광자 에너지를 포획하기 위하여 다양한 색소 분자를 이용한다. 엽록소 A는 모든 광합성 생물에 있는 가장 풍부한 광합성 색소이다. 반면에 어떤 세균은 세균 엽록소라고 하는 유사한 분자를 사용한다. 엽록소 A는 오늘날 식물과 조류의 엽록체의 기원이 되었을 남세균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 아니에요. 남세균. 이건 세균의 하나의 종류입니다. 남세균이라고 하는 원행생물에도 존재한다. 엽록소 A는 빨간색과 주황색, 즉 600나노미터에서 700나노미터의 빛과 그리고 파란색과 보라색에 해당되는 400나노미터에서부터 500나노미터에 해당되는 파장의 빛을 모조리 흡수하고 녹색 파장의 빛은 투과하거나 반사시키기 때문에 이 엽록소는 녹색으로 보이게 된다. 이런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엽록소는 우리가 인식하는 식물이 녹색인 원인이 된다라고 설명이 정확히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림 4.5번을 뭐라고 부르냐면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밑에 그 맨 마지막에 두 줄 나와 있는 거는 그냥 읽기만 할게요.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불리우는 그래프는 특정 색소가 흡수하는 파장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림 4.5의 흡수 스펙트럼은 다양한 보조색들이 두 개의 주된 엽록소 종류들이 흡수하지 못하는 파장, 즉 470에서부터 630 나노미터 사이에 있는 중간에 있는 녹색 영역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영역이죠. 해당되는 빛을 어떤 색소가 어떻게 흡수하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그림 4.5번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줄을 밑줄 쳐야 됩니다. 그 다음 줄 밑줄 칩니다. 엽록소 A와 B는 각각 스펙트럼의 빨간색과 파란색 부분에서 두 개의 정점, 그러니까 흡수율의 최대 정점을 보인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문단도 통째로 밑줄 치고 통암기합니다. 엽록소 A는 화학식이 탄소 55개, 수소 68개, 산소 5개, 질소 4개, 마그네슘 하나로 구성된 거대 분자입니다. 그림 4.6번,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고 있는 저 분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분자는 4개의 질소 원자에 둘러싸인 중앙에 마그네슘 원자와 여러 유기고리들로 구성된 평평한 고리와 유사한 말단을 가지고 있다. 유사한 말단은 뭐냐면 꼬리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말단은 꼬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다란 타노소 꼬리는 엽록소를 식물세포의 엽록체 내막에 고정시켜서 엽록소가 빛의 방향으로 유지되게 한다. 그러니까 이 평평한 면이 태양빛이 비춰지는 정면에 이렇게 딱 이렇게 부채처럼 펼쳐져서 마치 태양광 판넬처럼 오늘날 그 태양전지 판넬처럼 그렇게 이게 위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설명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줄은 그냥 적당히 읽고 그 핵심 용어만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합성을 하는 생물은 일반적으로 여러 종류의 색소를 가지고 있는데 각 색소는 빛의 파장의 특정 범위를 흡수하고 에너지를 엽록체로 전달한다. 이러한 에너지 포획, 보조 색소는 식물이 사용될 수 있는 빛 파장의 범위를 확장시킨다. 낮이 짧아지게 되면 많은 식물들은 엽록소를 재생산하기보다는 엽록소를 빠르게 분해한다. 보통 풍부했던 녹색 색소가 더 이상 보조 색소를 완전히 가리지 못하여 장관의 단풍이 생기게 된다. 식물과 균류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부가적인 색들은 광합성에 이용되는 빛의 파장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분자로부터 생긴다. 피코빌린,
피코시아닌, 그 다음에 피코에리트린이라는 보조 색소는 균 위에 화려한 색상을 부여해준다. 그래서 광합성하는 세균들의 색깔이 뭐 붉은 세균, 뭐 갈색 세균, 막 이렇게 보이는 거는 이러한 보조 색소들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여름이나 봄 때는 초록색의 엽록소가 파괴가 되지 않고 그대로 있다가 점점 선선해지는 가을쯤 되면은 나뭇잎알에 있는 초록색의 엽록소가 다 파괴가 되고 나면 결국에는 남아있는 보조 색소들 색깔 때문에 그 단풍 색깔 빨간 거, 뭐 갈색 뭐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된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나머지 다음 페이지, 다음 줄, 다음 단, 오른쪽 단에 뭐 카로티노이드 직전까지 충분히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인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113페이지 아래쪽에 엽록체에 대해서 이제 지금은 엽록체 속에 들어가 있는 색소인 엽록소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광합성을 하는 주체, 그 세포 소기관인 엽록체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잠깐만 넘겨서 그림 4.7번을 봅니다. 일단 용어 정리부터 여러분들이랑 같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조금 그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하나의 뭐냐면은, 식물세포라고 먼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물세포에서 이게 비어있는 공간 요걸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세포 소기관 중에서 식물세포에서 가장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녀석을 액포라고 한다 그랬죠? 예, 물을 보관하고 있거나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잡스러운 영양분들을 보관하고 있는 약간 저장 공간을 액포라고 하고 이게 아마 핵일 겁니다. 지금 옆에 이렇게 뭔가 겹겹이 뭔가 이렇게 그 마치 그 우리 제과점에 가면 빵집에 가면 페스츄리 빵 내부처럼 보이는 그쵸?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엽록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런 엽록체 같은 경우에는 이 엽록체를 잘 쪼개서 보면 먼저 막부터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엽록체의 막은 외막과 내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막이 이중막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이중막을 모두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스트로마라고 부릅니다. 특히 책에서는 스트로마를 콕 집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막과 외막을 묶어서 부르기도 하지만 특히 안쪽 면, 그러니까 이 두 막의 안쪽 내부, 안쪽 면을 갖다가 스트로마 면이라고 보통 안쪽 면을 스트로마라고 콕 집어서 정확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스트로마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엽록체의 형태를 유지하고 엽록체를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단단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에 불과한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내부를 보게 되면 마치 동전들이 여러 개가 뭉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다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그라나라고 부릅니다. 그 대신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림은 그라나가 동전 한 3개 정도 이렇게 뭉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그라나는 동전이 한 10개에서부터 20개 정도가 뭉쳐서 그라나를 이룹니다. 그리고 이 그라나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러한 그라나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연결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동전 같은 것들이 동전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변의 그라나들하고 연결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서 그라나와 그라나끼리 다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리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그라나를 이루고 있는 이런 동전 같은 녀석은 솔직히 마치 우리가 그 뭐지 그 노점상에서 판매하는 꿀 호떡, 호떡 아시죠, 여러분? 꿀 호떡처럼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찐 눌려 갖고 있고요. 내부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이 그라나를 구성하고 있는 호떡처럼 생긴 녀석의 표면을 뭐라고 부르냐면 틸라코이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호떡 하나를 틸라코이드라고 부르고 그 호떡 같은 틸라코이드의 표면을 이루는 표면을 틸라코이드 막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호떡의 내부 꿀 들어가 있는 요 비어 있는 공간, 여기 비어 있는 공간입니다. 예, 꿀 들어가 있진 않고요. 이 호떡으로 치자면 내부에 호떡 소가 들어가 있는 요 공간을 틸라코이드 내강이라고 부릅니다. 안 내자에 비어 있을 강자를 써서 틸라코이드 내부에 비어 있는 공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엽록소라고 하는 색소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 틸라코이드 막에 바로 엽록소라고 하는 색소들이 이 표면에 엄청나게 아주 페인트로 발라놓은 것처럼 잔뜩 발라져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낙서 좀 지울게요 이제.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햇빛이 이렇게 날라오면은 태양으로부터 빛이 날라오게 되면은 바로 틸라코이드의 막에 그 빛이 비춰지면서 여기서 광합성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만들어지는 것들이 산소기체며 그 다음에 포도당이며 뭐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만들어진 포도당 같은 것들은 이 뭐지 틸라코이드 내강으로부터 이제 빠져나와서 그 다음에 이 저기 스트로마라고 하는 그 내막과 외막을 이루고 있는 스트로마 이 그걸 통해서 바깥으로 이제 포도당 같은 게 다 빠져나오게 되고 외부로 이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그라나와 그라나 사이의 빈 공간에는 이제 포도당 같은 것들이 이제 또 축적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설명할 겁니다. 포토 시스템이라고 하는 관계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관계의 구성 성분 중에 하나,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인 작용 중심, 리액션 센터라는 걸 이제부터 설명하려고 합니다. 방금 전에 교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틸라코이드 막 표면에 엽록소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색소들이 여기에 잔뜩 발라져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죠. 근데 어떤 식으로 발라져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발라지냐면 이런 식으로 발라져 있어요. 여기가 이제 틸라코이드라고는 호떡처럼 생긴 녀석의 겉표면, 그 틸라코이드 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은요, 엽록소는 엽록소 A, 엽록소 B가 있다 그랬었죠? 엽록소 B뿐만 아니라 보조 색소도 실제로 식물은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을 겁니다. 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여기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보조색소, 주로 보조색소입니다. 주로 보조색소이고 엽록소 B도 간혹 섞여 있어요.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틸라코이드 막에는 먼저 엽록소 A라고 하는 분자가 중앙에서 가운데에서 두 개가 2인 1개조로 커플을 이뤄서 먼저 중앙 센터를 만든 다음에 그 주변에 엽록소 A, 엽록소 B, 그 다음에 보조 색소들을 잔뜩 쫙 깔아가지고 주변에 이런 애들 붙여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시스템을 보통 우리가 뭐라고 부르면 이걸 갖다가 관계라고 부릅니다. 관계. 빛 시스템, 포토 시스템이라고 불러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까 봐 이제 여러분 이렇게 설명할게요. 여러분 이런 그림처럼 생긴 이렇게 생겨먹은 도구를 여러분 뭐라고 부르죠? 교수가 그림 마우스로 그려도 잘 그리는 편인데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여기 밑에 이제 그 뭐 병 같은 거 이렇게 딱 꽂아가지고 이렇게 연결할 수 있고 이걸 뭐라고 부르죠? 요 화살표 같은 거 요걸 뭐라고 부르죠? 깔때기라고 부르죠. 깔때기라고 부르죠. 여기에 무언가를 집어넣으면은 내용물들이 이 작은 구멍으로 집중돼 갖고 이 안으로 계속 이렇게 뚝뚝 떨어져서 내려올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 관계는 깔때기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자, 그러면은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그 여러분 엽록소 색소 어떻게 생겼어요? 엽록소라고 하는 색소는 엽록소 특히 A는 어떻게 생겼죠? 대가리가 있고 여기 중앙에 마그네슘이 있고 그다음에 꼬리가 달려 있었었죠. 그러면 여기 가운데 요거 두 마리 엽록소 A가 두 마리가 있다는 얘기는
대가리가 딱 두 개가 있고 꼬리가 두 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변 이런 거 엽록소 A일 겁니다. 엽록소 A고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건 엽록소 B 아니면은 보조색소들이라고 교수가 얘기했죠. 자, 그럼 교수가 그 주변에 있는 녀석들에 대해서 좀 그림을 좀 추가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으로 그려서 주변에 있는 엽록소 A를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가리와 꼬리, 대가리와 꼬리, 대가리와 꼬리. 여러분 필기하고 계시죠? 대가리와 꼬리, 대가리와 꼬리. 굳이 생각을 하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엽록소 B나 혹시 보조색소들 그런 녀석들은 주황색으로 그림을 그리면 대가리와 꼬리, 대가리와 꼬리, 대가리와 꼬리. 상대적으로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해 놓은 보조색소나 엽록소 B는 관계에서 주로 비중이 되게 적습니다. 그러니까 소수가 섞여 있고요. 소수가 섞여 있고 대부분 엽록소 A나 B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관계 시스템에서 이렇게 되면, 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태양빛으로부터 강한 빛 같은 것들이 이 안테나에 다 이 부분에 빛이 접촉이 된다. 그러면은 각 부분에서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다 각 부분에서 전자가 만들어지겠죠. 자, 여기서부터 전자가 생성돼서 전자가 전달. 여기서 전자가 만들어져서 이 전자 이쪽으로 전달. 이쪽에서부터 전자 또 만들어져서 이 전자 또 꼬리를 따서 전달, 계속 전달되는 거겠죠. 각종 색소에서 만들어진 전자들이 전달이 죄다 될 겁니다. 여기서 모이게 되죠. 여기서 모여서 어딜 따라서, 이쪽을 따라서 수많은 개수의 전자들, 어, 수많은 개수의 전자를 전자 곱하기 n 이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다수란 뜻입니다. 다수 개의 전자가 이 아랫방향으로 다 죄다 몰리게 되는 거죠. 쭉 이동하게 되는 거죠. 마치 깔때기를 본 듯한 느낌이라는 거예요. 깔때기를 본 듯한 느낌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의 느낌은 관계라고 하는 거는 바로 각각의 그 색소들이 군집을 이루어서 어떻게 햇빛이 딱 쬐었을 때 생성되는 전자를 한데 뭉쳐가지고 효율적으로 한 방에 집중적으로 모아서 보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그 관계고, 그 다음에 작용 중심이라고 하는 용어가 여기 보이시죠? 작용 중심은 바로 여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깔때기의 요 집중 부분, 요 역할하는 지금 교수가 빨간색으로 이게 동글뱅이 치고 있는 요 부분이 바로 작용 중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네요. 이해가 되시죠? 어떤 개념인지는 대충 감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옆에 보면 화살표가 막 이렇게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전자들의 이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빛을 쬐었을 때 생성되는 전자들의 이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빛의 입자, 광자의 에너지를 수집한다. 이게 사실 에너지란 말이 좀 생략되어 있는데 광자의 에너지를 수집하고 있다. 그 에너지를 전자를 통해서 어떻게 한꺼번에 모은다. 이런 설명이 지금 그림 4.8에 나와 있죠. 이 세상에는 관계 1, 그리고 관계 2 이렇게 존재합니다. 관계는 종류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1과 관계 2로서 엽록체의 틸라코이드 막에서 어떻게 광합성이 일어나요. 그러면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뭘 더 하려고 하냐면요. 지우기. 자, 그럼 틸라코이드에 이렇게 오돌도돌하게 점 하나 보이시죠? 이 점이 바로 관계 한 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혹시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호떡처럼 퍼져갖고 있는 이 틸라코이드 겉에 표면의 막에 관계가 딸랑 하나만 있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인데 그게 아니고요. 수십 개의 관계들이 더덕더덕 붙어 있습니다. 어떤 거는 관계 1,
어떤 거는 관계 2.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았어. 틸라코이드 막에는 관계 1과 관계 2가 그 골고루 분포가 돼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 1과 관계 2가 서로 연계해서 바로 광합성이라고 하는 그 전체적인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관계 1만 있어도 광합성이 되느냐? 되기는 되는데 포도당까지 만드는 완벽한 광합성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관계 1과 관계 2가 다 있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관계 1과 2 이렇게 이름 붙인 거는 뭐 별거 없는데, 음,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형태에 따라서 관계 1, 관계 2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잠깐만, 이게 삭제 좀 하고요. 이 시스템 있잖아요. 이 시스템이 어떤 색소들의 배치 비율이라든지 이게 뭉쳐있는 형태에 따라서 관계 1과 관계 2로 구별이 될 수가 있는데, 재밌는 건 책에서 설명이 나오는데 실제로 관계 1과 2 중에서 누가 먼저 최초로 발견됐냐면 관계 2가 먼저 과학자들로부터 발견이 되고요. 발견이 되고 그 다음에 관계 1이 나중에 발견이 됐어요. 네, 우선순위는 이름하고 좀 뒤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책을 보고 이제 정리할 텐데요. 자, 114페이지에서 115페이지에, 114페이지 다 보고, 115페이지의 왼쪽 단까지 최대한 본 다음에, 요번 영상 일단 여기서 끊고요.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113페이지 먼저 봅니다. 113페이지에 아래 오른쪽 단의 맨 아래 문단을 봅니다. 엽록체, 태양 전지판과 프로세서라고 되어 있는데 마치 태양 전지판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엽록체라는 거예요. 자, 먼저 읽습니다. 아직 밑줄 치지 마세요. 읽기만 하면서 따라옵니다. 엽록체는 영양분을 합성하거나 또는 저장하는 세포속 기관인 색소체의 한 종류이다. 다른 종류의 색소체는 녹말을 저장하는 녹말체라고 불리는 녀석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색소체가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엽록체의 종류는 크게 그러니까 뭐라고나 이게 말을 똑바로 해야 돼. 색소체는 크게 두 종류로 다시 나뉘게 되는데 녹말을 저장하는 녹말체와 카로티노이드를 저장해서 꽃과 과일의 색깔을 부여하는 잡색체가 있다. 이게 색소체는 두 종류로 나중에 분류가 됩니다. 근데 우리 책에서는 녹말체의 구체적인 구조라든지 잡색체의 구체적인 구조 이런 건 설명이 다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 어, 엽록체는 색소체의 한 종류인데 녹말체와 잡색체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수가 말을 지금 잘 못해서 정말 미안한데, 자, 색소체의 종류는 두 종류가 아니라 크게 세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엽록체, 그 다음에 녹말체, 그 다음에 잡색체. 아, 잡색체. 네, 글씨를 못 써서 미안합니다. 잡색체. 일단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책을 지금 보고 계시기 때문에 글씨가 아주 레전드라 할지라도 레전드. 레전드 글씨체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책을 좀 보면서 필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자, 그 다음에 책 없이 수업 들으면 정말 안구에 습기 찬 상황이 발생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엽록체는 계속 있습니다. 엽록체는 식물과 조류에서 광합성이 일어나는 곳이다. 자, 그래서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 대부분의 광합성 세포는 40개에서 200개의 엽록체를 가지고 있다. 밑줄 치셔야 된다, 이제. 대부분의 광합성 세포는 적게는 40개, 많게는 200개의 엽록체를 가지고 있으며, 엽록체의 수는 이파리 가로 세로 1mm당 50만 개에 이른다. 엽록체를 갖고 있는 세포, 즉 녹색을 띠는 녀석은 태양을 접하는 식물 부위에 위치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다음에 114페이지에 이제 틸라코이드 막은 천연 태양전지 파형이다. 어이구, 벌써 50분이 넘어가고 있군요. 자, 여기서 영상 종료하고요.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었다 봅시다.